어서 오십시오.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50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얹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귀하께서 그 한 분이 되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안요원이 절도 현장에서 범인을 제지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미국에서 일어난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는 영상을 TV에서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도짓을 하는 범행 현장 영상이나 옷가지나 핸드백, 신발, 기타 길거리에서 팔기 쉬운 물건들을 훔쳐서 버젓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절도범을 보안요원이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그 범인들을 제재하거나 체포하지 않고 바라보고 우왕좌왕하면서 전화기만 귀에 대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보안요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범죄인들을 막으라고 또는 붙잡으라고 고용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범죄 현장에 있는 보안요원은 범인들이 하는 행동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안요원을 고용한 돈이 아깝게 말이지요. 그렇다면 총기를 소지한 보안요원은 또 도대체 언제 그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제가 보안요원이 되려고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서 보안요원들의 그러한 멍청한 모습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종종 TV 영상을 보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주얼리 샵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보석을 강탈해가는 강도를 보안요원이 보고도 그들을 체포하거나 제재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안요원인데 왜 그럴까요? 보안요원이 강도나 절도범을 제지하지 않거나 체포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정책적,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주요 원인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적 책임과 제한. 보안요원은 법 집행관, 즉 경찰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며 시민들이 절도범을 제압하는 것 외에는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체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보안요원이 범죄자를 제압하려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실수로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보안요원 개인이나 고용주, 예를 들면 보안회사 또는 가게가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웃기는 보안요원에 대한 권한 규정이기도 하죠. 2. 회사 정책. 많은 회사는 보안요원이 직접적으로 범죄자와 대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요원이나 다른 고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보안요원이 개입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무고한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훈련 및 준비 부족. 보안요원은 경찰과 같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무장을 하지 않은 보안요원은 물리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안요원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고 합니다. 4. 안전 우선 원칙. 많은 보안요원들은 범인을 직접 대치하기보다 범죄 상황을 감시하고 경찰에 신속히 보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는 경찰이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범죄자가 흉기를 소지한 경우 보안요원이 개입하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5. 책임 범위. 보안요원의 주요 역할은 범죄 예방 및 억제입니다. 보통 이들의 임무는 CCTV 감시, 출입 통제, 의심스러운 행동 관찰 등으로 제한되며 실제 체포는 경찰의 몫입니다. 강도나 절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보안요원의 임무는 경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6. 심리적 요인. 모든 보안요원이 강력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보안요원은 언제 그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총기를 소지한 보안요원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법적 기준과 회사 정책에 따라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기 사용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자기 방어와 타인의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음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자기방어, self-defense. 보안요원이 자신의 생명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총이나 흉기로 보안요원을 직접 위협하거나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일 때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타인의 생명 보호, defense of others. 보안요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즉각적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 예를 들어 범죄자가 무기를 사용하여 고객이나 동료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안요원은 상황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총기 사용이 유일한 방어 수단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듣고 보면 참으로 어려운 판단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에 대한 교육 과정은 매우 철저하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받는 돈은 많지만 말이지요. 3. 법적 기준 deadly force. 미국에서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치명적인 힘 deadly force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총을 소지하고 직접 발포하려는 상황이라면 치명적인 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정책 및 훈련. 총기를 소지한 보안 요원은 회사에서 정한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안 회사는 총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정해진 조건 외에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보안 요원은 반드시 사전 훈련, firearm 트레이닝을 받고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특정 장소, 예를 들면 은행이나 고위험 지역에 배치된 보안 요원만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 경고와 단계적 대응.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경고나 비치명적인 방법, 예를 들어 물리적 제압, 테이저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 요원은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상황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6. 총기 사용 후의 절차. 총기를 사용한 보안 요원은 즉시 경찰과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모든 사건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총기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과잉 방어로 판단될 경우 보안 요원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요원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모든 행동이 법적 기준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총기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재산 보호만을 위한 경우인데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물건이 강탈당하거나 절도 상황이라도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 총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비치명적인 위협일 경우에도 총기 사용은 규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위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총기 사용은 과잉 대응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총기 사용의 정당성은 언제일까요? 정당한 경우는 은행에서 강도가 무기를 겨누며 직원이나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무장 강도가 총을 발사하려는 명백한 행동을 보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근무하는 시큐리티 가드는 총기를 휴대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절도범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물건만 훔쳐 도망가는 상황일 경우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안 요원이나 주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한 도주 중인 강도를 멈추기 위해 총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안 요원이 강도나 절도범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직업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회사 정책 및 법적 제한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리력을 이용하여 그 범인들을 제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대피시키는 정도의 역할과 범죄 현장의 상황을 감시하고 그 상황을 경찰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만약 보안 요원이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경찰 역할을 대신한 행동을 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총기를 소지한 보안 요원이라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 보호와 심각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주어진 범위를 벗어난 총기 사용은 보안 요원에게 심각한 법적, 민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도와주는 것이 또한 보안 요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죄 현장의 상황과 법적 기준을 판단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애매모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물건을 훔치면서 난동을 피우는 상황을 보안 요원이 경찰에게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하는 속도가 황소걸음이라는 것이지요. 범죄 현장의 상황이 모두 끝난 뒤에 경찰이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의 이런 모습은 주정부의 행동 강령이나 인력 부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 투표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서너 페이지가 됩니다. 이때 새로운 국민 발의안에 대해서도 찬반 투표를 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인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1인당 $900 이하의 절도에 대해서는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십 명씩 떼를 지은 떼강도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025년부터는 $900 이하의 절도도 형사범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러한 절도나 강도 행각을 용서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는 안전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영양가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 올립니다.